혹시 올해부터 내 연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가게를 접은 제 친구 이영수 씨. 요즘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어 밤늦게까지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는데 그 몇 푼 번다고 평생 부은 연금이 깎일까봐 잠을 설치기 일쑤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어디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그런데 2026년 바로 오늘부터 이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역대급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모르고 넘기시면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챙겨가는 수십만 원을 그대로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28년 만에 드디어 확정 발표한 3가지 핵심 변화. 오늘 저희 인생 답안지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원할 것 같던 부모님의 등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폐부를 찌르는 2026년 1월 1일 서울 변두리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경동시장 한편에서는 새해 첫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삶의 온기가 뭉근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뜨끈한 어묵 국물통 앞에서 3명의 늙은 그림자가 찬손을 녹이며 서 있었다. 코로나 시절 경기도에서 차리던 작은 백반집을 눈물과 함께 접고 이제는 밤마다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는 이영수 씨, 시장통에서 30년 넘게 푸성기를 다듬어온 터줏대감 박만덕 씨, 그리고 홀로 된 지 10년 파출부 일을 하며 근근히 하루를 버티는 김순자 씨. 그들의 주름진 얼굴 위로 뽀얀 김이 서렸다 이내 흩어졌다. 새해 첫날부터 사람 잡네 이놈의 날씨. 뼈마디가 아예 따로 노는 것 같아. 순자 씨가 앓는 소리를 하며 어묵 꼬치 하나를 집어들자 만덕이 특유의 쾌활한 목소리로 받았다. 순자 씨, 그건 날씨 탓이 아니라 세월 탓이지. 이 나이에 안 쑤시는 게 용한 거여. 그래도 봐, 새해라고 해는 뜨잖아. 저 해가 우리한테 돈다발이라도 물어다 주려나. 만덕의 농지거리에 순자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지만 영수는 말없이 뜨거운 국물만 들이켤 뿐이었다. 유난히 지쳐 보이는 그의 얼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새벽의 냉기보다 더 시리게 느껴졌다. 그의 손은 상자를 나르느라 성한 곳 하나 없이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선명했다. 영수형 씨는 왜 말이 없어? 자식들이 새해라고 용돈이라도 두둑이 줬나? 만덕의 짓궂은 물음에 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됐네. 걔들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뭘. 그냥 어젯밤에도 꼬박 밤을 새웠더니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무언가 말 못할 시름이 담겨 있었다. 어젯밤 물류센터에서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 이 고생을 해서 몇 푼 더 벌면 나라에서 그나마 주던 연금을 깎는다는데 대체 난 뭘 위해 이러고 있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걱정뿐이라는 사실이 서러워 컨베이어 벨트 위로 흐르는 상자들 위로 눈물이 핑 돌았던 그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의 문제였고 국가에게마저 외면당하는 것 같은 처절한 소외감의 문제였다. 순자가 그런 영수의 속내를 읽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 요새 잠을 설쳐. 얼마 전에 동사무소 갔더니 내가 식당에서 그릇 닦고 버는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일 수도 있다지 뭐야.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버는 건데 그것도 소득이라고. 그럼 일하지 말고 그냥 굶어 죽으란 소린가 싶어서 어찌나 서럽던지. 순자의 말은 영수의 가슴에 박힌 가시를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그저 숨만 쉬고 살라는 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조차 죄가 되는 세상인가. 바로 그때 영수의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큰아들이라는 세 글자에 그의 미간이 더욱 좁아졌다. 아들, 새해인데 전화했구나.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버지, 아직도 그 물류센터 일하세요? 제가 생활비 더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하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었지만
영수에게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 시작한 일이었다. 밤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새벽 찬 공기에 폐가 시려도 내 밥벌이는 내가 한다는 자존심 하나로 버텼다. 그런데 아들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 같았다. 됐다. 내 걱정이나 해. 나 아직 쌩쌩해. 이놈아, 아비가 그 정도도 못 벌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찌질이로 보여? 끊는다. 영수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만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그는 친구들 앞에서 끝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고 이제 늙어서 내 앞가림 좀 하겠다는데 나라에서는 돈 번다고 연금 깎는다 그러지. 자식놈은 돈 준다고 일하지 말라 그러지. 그럼 난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의 절규는 새벽 시장의 소음 속으로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굳은 살 박인 주먹으로 가슴을 쿵쿵 내리치는 그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 모습에 만덕과 순자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비단 영수 혼자만의 울분이 아니었다. 이 땅의 수많은 노인들이 남몰래 삼켜야 했던 서러움의 총합이었다. 한참을 울분 섞인 숨을 토해내던 영수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짓도 더 해봐야 내 연금만 깎아먹는 멍청한 짓이지. 그냥 아들놈 말대로 손이나 벌리고 살아야지. 별 수 있나. 체념과 패배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순자도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의 영수에게는 가닿지 않을 것 같았다. 정막이 흐르던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만덕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영수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경쾌함 대신 단단하고 진중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내가 밤새 흘린 땀을 고작 그런 푼돈 몇 푼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코로나 때 가게 문 닫으면서도 우리한테 술 한잔 사면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했던 게 너 아니었냐? 만덕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톡톡 눌러 영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빼곡한 글씨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정신 차리고 똑똑히 봐. 2026년 바로 오늘부터 세상이 바뀌었어. 내가 밤새 걱정하던 그 연금 감액, 그거 이제 옛날 얘기야. 만덕의 말에 영수와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작년까지는 한 달에 309만 원 넘게 벌면 연금 깎는다고 난리였지. 그래서 너처럼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근데 정부가 28년 만에 법을 바꿨어. 이제는 한 달에 자그마치 509만 원까지는 벌어도 내 노령연금 단 1원도 안 깎여. 내가 물류센터에서 버는 돈?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라고. 509만 원. 그 숫자는 마치 망치처럼 영수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만덕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정말이었다. 선명하게 찍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대폭 완화라는 문구가 그의 흐릿한 눈 속으로 파고들었다. 만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순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순자 씨도 잘 들어. 당신이 식당 일에서 버는 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일까봐 걱정했지? 그것도 오늘부터 달라졌어. 작년엔 114만 원까지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턴 116만 원까지는 아예 소득으로 치지도 않아. 당신이 한 달에 113만 원 번다고 했지. 그럼 전액 공제야. 소득이 0원으로 잡히는 거라고. 기초연금 한 푼도 안 깎이고 다 받을 수 있어. 순자의 입이 벌어졌다. 깎일까 봐 밤새 전전긍긍했던 그 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말.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만덕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통장에 찍히는 연금 액수 자체가 올랐어. 작년 물가 상승률이 2.1%로 확정됐거든.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받는 연금도 전부 2.1%씩 오르는 거야. 내가 매달 120만 원 받으니까 계산해보면 122만 5,200원. 매달 2만 5,200원씩 공돈이 더 생기는 셈이지. 이게 어디야? 만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어젯밤 이 손으로 상자를 나르며 얼마나 자신을 자책했던가. 나라가,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얼마나 원망했던가. 그런데 세상은 그가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있었다. 그의 땀과 노력을 더는 벌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조금이나마 더 보태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영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덕을 향해 물었다. 그 한마디에 그의 모든 회한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드라마 속 명대사를 흉내낸 어설픈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대사보다 절실했다. 만덕이 그런 영수의 어깨를 툭 치며 활짝 웃었다. 그래, 임마. 이게 나라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울상 짓지 말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사과부터 해.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더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는 나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내게 침되지 않으려고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굳은 살 박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며 시장 골목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때 만덕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나직이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봐. 응,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받게 된 대신에 지금 한창 일하는 우리 아들, 딸내미들은 오늘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9.5%로 더 낸다고 하더라고. 28년 만에 처음 오르는 거래. 우리가 받는 이 작은 온기가 결국엔 우리 새끼들이 지펴주는 장작불에서 나오는 거였어. 그 말에 영수와 순자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다. 자신들의 노후가 자식들의 어깨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든다는 현실. 그 기쁨 뒤에 숨겨진 씁쓸한 이면. 하지만 이내 그들의 표정은 다시 단단해졌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오늘 하루도 허리를 펴고 꿋꿋하게 살아가야만 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다. 그의 등은 더 이상 패배감에 굽어있지 않았다. 2026년의 첫 햇살 아래 그는 다시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된 한 사람의 아버지로 굳건히 서 있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살아내야 할 이유가 되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의 첫 햇살이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거실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은은한 커피향과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공간. 68세의 최시우 씨는 말끔하게 다린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손수 내린 드립 커피의 맛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가에는 아내 이정숙 씨가 정성껏 가꾼 난초들이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3년 전 35년간 몸담았던 구청을 명예롭게 퇴직한 그의 새해 첫날은 경동시장의 칼바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어묵 국물 대신 따스한 커피 잔을, 굳은 살 박인 손 대신 평생의 반려자와 맞잡은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스마트폰이 경쾌한 알림 소리를 냈다. 영상통화 화면에 뜬 사랑하는 딸이라는 이름의 시우 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면 너머 갓 일어난 듯 부스싼 머리를 한 사위와 초롱초롱한 눈의 손자가 딸 옆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냐, 우리 딸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한테 세배해야지. 손자의 재롱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시우 씨는 걱정 한마디 없이 그저 안부를 묻고 손자의 성장을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그가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계좌로 50만 원 붙였다. 사위랑 고생하는데 새해 첫날은 외식이라도 근사하게 해. 아유, 아버지, 괜찮은데 맨날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괜찮기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는 게 부모 낙이다.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효도야. 아빠 걱정은 말고. 딸의 목소리에는 부담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우 씨에게 자식은 더 이상 책임져야 할 짐이 아니라 함께 인생의 기쁨을 나누는 동반자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우 씨는 창밖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이 평화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까마득한 25년 전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가 온 나라를 핥히고 지나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의 주사였던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직장 선배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모습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특히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정년을 불과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강요당했던 박 부장님의 비참한 노후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무리하게 시작한 치킨집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빚더미만 남겼고 결국 박 부장님은 60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내몰렸습니다. 헬스케진 얼굴로 최 주사, 자네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말게. 연금만 믿지 마. 자식도 믿지 마. 오직 자네 부부 두 사람의 미래만 보고 준비해야 하라며 씁쓸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시우 씨의 뇌리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아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부터 딱 20년만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남들처럼 해외여행 못 가고 차를 못 바꿔도 좋아. 대신 우리 노후는 우리 손으로 만들자.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부모는 되지 맙시다. 그때부터 부부의 처절하리만치 지독한 노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월급날이면 공무원 연금과는 별개로 소득의 15%를 떼어 무조건 개인연금과 장기펀드에 쏟아부었습니다. 동료들이 새 차를 뽑을 때 그는 10년 된 낡은 차를 손수 고쳐 탔고 아내는 백화점 대신 시장에서 옷을 사 입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지만 부부를 위한 소비는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회의감에 잠 못 이룬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추위에 떨던 박 부장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길고 외로웠던 인고의 세월은 퇴직하던 날 비로소 빛나는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달 통장에 어김없이 찍히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 그리고 25년간 부부가 피땀으로 부어온 개인연금과 IRP 계좌에서 추가로 흘러나오는 120만 원, 월 400만 원의 고정 수입은 부부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희생이 노년의 자유를 선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후가 되자 시우 씨는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 노인복지관의 컴퓨터 교실. 그는 이곳에서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치는 재능기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은 시우 씨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처한 상황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선상님, 이것 좀 봐줘요. 나라에서 기초연금이 2.1% 올랐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수업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오랜 친구 김철민 씨가 투덜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올려주면 뭐해. 자식한테 용돈 좀 받았다고 소득으로 잡아서 다 깎아버리는데 내 친구 영수는 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하고 번 돈 때문에 노령연금 깎일까봐 새해 첫날부터 울었다더라. 일하는 늙은이는 죄인이야, 죄인. 철민 씨의 푸념에 시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스마트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인터넷 뉴스 기사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철민아, 이제 그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네. 봐, 올해부터 노령연금 깎이는 소득 기준이 한 달에 509만 원까지로 크게 올랐어. 자네 친구분이 그만큼 버는 건 아닐 테니 이제 연금 깎일 일은 없겠네. 뭐? 이게 진짜야? 철민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우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라가 제도를 바꾸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저런 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리 준비하는 거야. 내가 20년 전에 연금저축 붙는다고 할 때 자네가 나더러 답답한 짠돌이라고 놀렸던 거 기억나나? 기억나지. 그때의 그 짠돌이 지씨, 지금 나한테는 매달 120만 원의 자유를 선물해주고 있네. 나는 이제 연금이 깎일까,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내가 번 돈으로 손주 녀석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철민아,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하는 게 아니야.
변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걸세. 시우 씨의 목소리는 자랑이 아닌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봉사활동으로 얻는 소박한 보람과 과거의 현명한 선택이 가져다 준 경제적 안정 속에서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의 평온함과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우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보자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9%에서 9.5%로 오른다는 뉴스도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같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는 결국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 세대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따뜻한 유자차를 내밀며 그를 맞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다들 좋아하시죠? 그럼 당신 남편이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니까. 너스레를 떨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는 그의 눈빛이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거실 한편의 노인 부부의 젊은 시절 사진. 치열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미래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들의 고단했던 시간이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 미래의 나를 위해 기꺼이 현재의 즐거움을 유예했던 굳건한 의지와 현명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2026년의 첫날, 최시우 씨는 그 성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가 아니었다. 스스로 준비했기에 모든 날이 평온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시장의 찬 바람 속에서 폐지를 줍고 박스를 나르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앞서 보신 이야기 속 영수 씨의 한숨. 이게 정말 일부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년층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풍경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은퇴하고 편히 쉬셔야 할 나이에 다시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육체노동에 내몰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뜻입니다. 통계를 봐도 65이 넘으신 분들의 고용률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물류센터나 청소, 경비처럼 몸은 고되고 월급은 적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평생 땀 흘려 붓고 이제 겨우 받기 시작했는데 그 돈만으로는 한 달 생활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결국 모자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앞서 영수 씨가 절규했던 것처럼 기존 제도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벌을 주는 이상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그나마 받던 국민연금마저 깎아버렸으니까요. 그러니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연금이 깎일까봐 눈치를 봐야 하고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왔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올해부터 이 답답한 현실에 드디어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509만 원까지는 벌어도 연금이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희소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일을 해서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응원하고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작년에 오른 물가만큼 연금액도 올려준다고 하니 당장 장바구니 걱정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만 전문가들은 이게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최시우 선생님의 사례를 떠올려 볼까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단순히 공무원 연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월급의 15%를 꼬박꼬박 떼어 개인연금과 펀드에 꾸준히 투자한 인내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라가 주는 국민연금 하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까지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줘야만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 국민연금에 대한 지나친 기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나라에서 다 해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사람답고 품위 있는 노후는 결국 자기 자신이 젊을 때부터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결국 우리 자식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세대의 복지 문제를 넘어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과의 약속이 걸린 아주 무거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험료를 조금씩 현실에 맞게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조금씩 늦추고 우리가 낸 소중한 연금 기금을 더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만 이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고요. 이 과정에서 물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내가 낸 만큼은 꼭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만하면 노후를 기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줘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노후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노력과 사회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잘 굴러가야만 합니다. 올해의 변화는 분명 좋은 시작이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더 멀리 내다보고 연금 개혁을 완수해야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젊을 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희 채널은 바로 이런 냉혹한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고 시니어 세대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와 용기를 드리고 앞으로 시니어가 될 젊은 세대에게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몰라서 혹은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 소득이 줄어서 걱정이신 분들을 위한 정책부터 살펴볼까요?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드리겠다는 든든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비교적 적으신 7분 정도에게는 나라에서 매달 35만 원이 넘는 돈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당장 숨통을 틔워주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그리고 집에만 계시면 적적하고 몸도 쑤시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께 소일거리를 연결해드리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 공공시설을 돌보거나 아이들 등하굣길 교통정리를 돕는 일들인데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가볍게 활동하시면서 추가 수입도 얻고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활기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이런 일자리들이 큰돈이 되는 건 아니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해드리는 최후의 안전망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돕는 거라면 최시우님처럼 여유 있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라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는 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도와줍니다. 최시우님의 성공 비결이었던 3층 연금 체계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도 개인이 따로 챙기는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나 연금저축이 핵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내가 노후를 위해서 따로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하면 나라에서 참 잘했다 칭찬해주면서 세금을 확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연말 정산할 때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저축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꿀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연금 같은 건 꿈도 못 꿨지만 다행히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계속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가 나오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자산 빈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한 농지연금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에 실마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데 덜컥 치매라도 오면 어쩌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세계적으로도 부러워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처럼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와 식사부터 목욕까지 다 도와주시거나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의 아주 많은 부분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덕분에 자녀분들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 어르신들은 존엄성을 지키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꼭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지내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드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안부도 여쭙고 다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몸이 불편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진료도 해주는 아주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라는 나무 한 그루, 거친 비바람에 흔들리고 모진 눈보라에 얼어붙으면서도 오늘까지 굳건히 서 있었네. 책인 나이테마다 기쁨과 슬픔의 이야기가 있고 거칠어진 껍질마다 땀과 눈물의 세월이 스며 있으니 이제 그 그늘 아래 편히 앉아 지나온 길을 미소로 돌아볼 시간이 되면 좋으리. 영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노후를 만났습니다. 한 분은 매일 밤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막막한 내일이 두려워 깊은 한숨과 함께 뒤척이며 밤을 지새웁니다. 젊은 날의 고생이 원망스럽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미안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텨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분, 최시우님과 같은 분의 노후는 따스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누립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늘 대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일구어 낸 자부심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두 삶의 차이가 과연 운명이나 팔자소관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겠다는 작은 용기와 관심의 차이였습니다. 정부가 마련해 둔 정책과 제도들은 그저 차가운 활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어깨를 감싸 안는 따뜻한 온기이며 흔들리는 걸음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지팡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나라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매미는 작은 감사의 손길이며 어르신 일자리는 당신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저축과 주택연금은 젊은 날 흘린 땀방울이 노년의 풍요로움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씨앗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 삶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닳아버린 무릎과 희미해진 눈을 보면서도 내 몸 돌볼 겨를 없이 또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와 내 노후 하나 제대로 챙기는 것이 마치 큰 욕심이나 사치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 복잡한 서류 앞에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결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치열했던 한평생에 대한 가장 성스러운 보상이자 축복이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알아보는 용기, 문을 두드리는 지혜,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당당함,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당신의 남은 황후는 결코 외롭거나 서글프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그리고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나무가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나 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선생님, 사과 한 알에 5,000원. 병원 한 번 다녀오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요즘. 평생 모은 내 돈의 가치가 매일 밤 사라지는 것 같다는 공포. 혹시 느껴보셨나요? 10년 전 쌈짓돈 7천만 원을 은행에 고이 넣어두셨던 옆집 박 선생님. 지금 그 돈으로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 전세금도 감당하기 힘들어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박 선생님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왜 똑같은 시기 누군가는 자산을 3배, 4배로 불렸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오직 상위 1% 부자들만 공유하는 돈의 시스템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 방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부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만의 비밀, 포트폴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내 노후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한평생 모은 돈의 무게가 세월의 무게와 같다고 믿으셨나요? 흙 묻은 손으로 혹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꼬박꼬박 은행에 쌓아 올린 그 시간의 탑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성이라고 그렇게 믿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그 믿음이 평생의 후회가 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새벽을 누구보다 먼저 열던 이순자 여사. 오래 잃은 둘인 그녀에게 시장 좌파는 세상 그 자체였고 생선 비린내는 아들 민준을 키워낸 훈장 같은 향기였다. 남편 일찍 여의고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 그녀의 유일한 자랑은 낡고 너덜너덜해진 통장 여러 개였다. 그 안에 빼곡히 찍힌 숫자들 1억 5천만 원. 순자에게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시린 새벽에 불던 칼바람이었고 아들 약값 때문에 굶었던 저녁이었으며 터진 손등에 붙였던 반창고의 총합이었다. 영옥 언니, 봤어? 우리 민준이 드디어 장가간대. 저번에 선본 처자가 마음에 쏙 든다네. 단골 국밥집에서 오랜 친구 박영욱 여사에게 국밥을 퍼주며 순자는 얼굴 가득 한바구음을 지었다. 영옥은 교사였던 남편과 평생을 해로하다 5년 전 사별하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순자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어머, 잘됐다 순자야. 이제야 내 고생 끝나는구나. 집은? 집은 어떡한데? 걱정 마. 이 이순자가 누군데. 저놈 대학 보낼 때도 안 쓴 비상금이 있어. 통장에 1억 5천 딱 꽂혀있지.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주고도 남을걸. 내 통장이 우리 민준이 인생 답안지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지켜온 자부심이 가득했다. 영옥은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순자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언뜻 스치는 그림자가 있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돈을 가만히 묶어두는 게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만 잊지 마시오. 그땐 그저 고지식한 남편의 잔소리려니 했던 말이었다. 며칠 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음에 쏙 드는 신혼집을 찾았다는 들뜬 목소리였다. 순자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당장 계약하자고 큰 소리를 쳤다. 다음 날 순자는 가장 아끼던 외출복을 꺼내 입고 은행으로 향했다. 4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이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은 순자의 통장을 보며 연신 대단하시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순자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이 돈으로 아들 전세금을 좀 빼주려고 하는데 수표로 바로 가능하지? 네, 어르신, 물론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아파트 전세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요. 알아. 그래도 1억 5천이면 20평짜리 전세는 넉넉하지 않나?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민준님께서 알아보신 아파트 전세금이 3억 원이라고 하던데요. 순간 순자의 세상이 멈췄다.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었을 거라고 젊은 친구가
뭘 잘 모르는 걸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뭐라고? 3억? 아니, 10년 전만 해도 그 돈이면 경기도에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았어.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해? 어르신,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연평균 7% 넘게 올랐고 그 여파로 경기도 전세금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돈을 모으시는 동안 돈의 가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셈입니다. 직원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자의 눈에는 통장 맨 마지막 줄에 찍힌 1억 5천만이라는 숫자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숫자가 한순간에 무력한 낙서가 되어버렸다. 은행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과일 가게 앞에 붙은 사과 한 알 5,000원이라는 팻말이 유독 아프게 눈을 찔렀다. 병원 한 번 다녀오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요즘 평생 모은 내 돈의 가치가 매일 밤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공포가 순자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이후 순자는 웃음을 잃었다. 민준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했다. 텅 빈 좌판을 보며 한숨만 내쉬는 날이 늘어갔다. 그런 순자를 보다 못한 영옥이 어느 날 그녀의 집을 찾았다. 순자야, 너 무슨 일 있지? 며칠째 얼굴이 반쪽이야. 영옥의 따뜻한 물음에 결국 순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평생의 서름과 허탈함,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본물처럼 쏟아졌다. 언니 나 어떡해. 내가 평생 뭘 한 건지 모르겠어. 난 그저 아끼고 안 쓰고 은행에 꼬박꼬박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 통장이, 내 인생이 전부 오답이었대. 내 1억 5천이 이제는 반쪽짜리 답안지가 되어버렸어. 순자는 아이처럼 오열했다. 영옥은 말없이 순자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 뒤 영옥은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가죽 노트를 한 권 들고 나왔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손때가 묻은 노트였다. 순자야, 이건 우리 영감이 남긴 유산이야.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이 담긴 거지. 영옥은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서툰 글씨로 여러 가지 기록이 적혀 있었다. 1990년 1억 원의 가치 vs 2024년 1억 원의 가치. 만약 1억 원을 그대로 은행에만 넣어두었다면 그 돈의 실제 가치는 3분의 1 토막 이하로 쪼그라든 셈이다. 은행 예금은 돈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조용히 죽어가는 무덤이다. 순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영옥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 영감, 퇴직금 절반으로 이 아파트 전세를 얻고 나머지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10년 전에 나 몰래 다른 곳에 넣어뒀었어. 나는 그때 당신 미쳤냐고, 그 큰 돈을 어쩌려고 그러냐고 바가지를 긁었지. 너처럼 은행에 넣어두는 게 최고라고 믿었으니까. 영옥은 노트의 다음 창을 넘겼다. 그곳에는 S&P 500이라는 낯선 영어와 함께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우리 영감은 말했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국이라는 작은 연못에만 배를 띄우지 말고 태평양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사는 것과 같은 펀드에 돈을 넣어뒀던 거야.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냥 매달 우편으로 오는 수익률 보고서만 쳐다봤지. 영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장을 펼쳐 순자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현재 계좌 잔고가 적혀 있었다. 순자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는 숫자였다. 총 평가 금액 5억 8천만 원. 순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똑같은 1억 5천만 원이었다. 똑같은 10년의 세월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순자가 땀 흘려 돈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영옥의 돈은 스스로 일을 하고 몸집을 불리고 자식을 낳아 거대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언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사기 아니야? 아니, 이건 시스템이래.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모르고 오직 상위 1% 부자들만 공유하는 돈의 시스템. 그들은 절대 돈을 은행에 재워두지 않아.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만든다는 거야. 부동산, 주식, 펀드, 심지어 빚까지도 이용해서 말이야. 우리 영감은 그걸 책에서 보고 깨달았던 거고. 영옥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다.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빚을 내고 그 빚을 갚는 능력이 충분하기에 더 큰 부를 쌓는다. 반면 서민들은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느라 평생 허덕인다. 2020년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겁에 질린 사람들이 돈을 뺄 때, 부자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헐값에 주식을 사들였다. 정보의 차이, 금융이해력의 차이가 그렇게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이었다. 순자는 낡은 통장과 영옥의 노트를 번갈아 보았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통장이 초라한 실패의 증거처럼 보였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영옥에게 물었다. 언니, 그럼 나는 평생 뭘 한 거야? 그 한마디에 순자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한,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 영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의 주름진 손을 힘껏 잡았다. 순자야, 넌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린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야. 돈에도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길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야. 그것은 위로이자 아픈 진실이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구도 돈이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저 아끼고 저축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 사이 부자들은 그들만의 비밀 과외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시스템을 배우고 대물림하고 있었다. 순자의 실패는 그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구조적인 비극이었다. 며칠 뒤 영옥은 순자와 민준을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추해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아, 이건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 거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내 엄마랑 같이, 이 할미랑 같이 돈 공부 시작하는 거다. 이 돈이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게 만들어야 해. 그게 이 돈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야.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영옥의 손을 잡았고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순자의 부엌 작은 식탁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 공부가 시작되었다. 영옥의 남편이 남긴 낡은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아내와 내 친구가 이 글을 볼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겠지. 부디 두려워하지 마시오.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시오.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소. 당신들의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니까. 순자는 더 이상 좌판에 앉아 한숨 쉬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영옥의 집으로 가 함께 경제신문을 읽는다. ISA, 연금저축 같은 낯선 단어들을 배우고 환율을 확인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진짜 인생 답안지를 써 내려갈 첫 페이지를 넘긴 것이었다. 여러분의 답안지는 지금 몇 페이지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의 아침은 서늘한 물안개로 시작된다. 올해 73세 김철민 선생은 그 물안개가 거치는 풍경을 보며 직접 내린 드립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 38년간 교편을 잡았던 그는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다. 그의 노후는 명품 시계나 고급 외제차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갈치 시장의 이순자 여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단단한 자신감이 서려 있다. 그의 노후를 지탱하는 것은 통장 속 잠자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저편에서 잠들지 않고 일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보, 오늘 점심은 읍내 나가서 막국수나 한 그릇 할까? 당신 좋아하는 감자전도 곁들여서. 아내 이수희 여사가 텃밭에서 방금 딴 상추를 씻으며 묻자 철민은 신문에서 눈을 떼며 흔쾌히 대답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상식. 30년 지기 동료 교사이자 친구였다. 상식이.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철민아, 나다. 다름이 아니고 혹시 내가 염치불구하고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아들 녀석 사업이 또 잘못되어 급전이 필요한데 이미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꽉 차서 더는 나올 구멍이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260만 원은 부부 생활비와 병원비로도 빠듯한데 자식 문제까지 터지니 죽을 맛이라고 했다. 철민은 묵묵히 친구의 하소연을 들었다.
상식은 교직에 있을 때 누구보다 성실했고 월급날이면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을 찾아 은행을 순례하던 친구였다. 은행이 최고다. 안전한 게 장땡이지. 교사가 무슨 툭이냐?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전화를 끄는 철민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친구의 딱한 사정이 남 일 같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30년 전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던 자신과 친구의 오늘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때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막 지난 시절이었다. 동료 교사들은 모두 은행 창구 앞에 줄을 서 IMF 특판이라는 고금리 예금에 돈을 넣기 바빴다. 하지만 간마흔을 넘긴 젊은 교사 김철민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교무실 한편에서 낡은 경제 서적을 읽으며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다.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의 하락, 책 속의 글자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깨달았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금고에 얼음을 넣어두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당장은 형태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져 버릴 물이라는 것을. 그는 아내 몰래 월급의 20%를 떼어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우량주 몇 개를 사 모으기 시작했다.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수희는 집이 떠나가라 뒤집어졌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 귀한 돈을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데다 던져요. 당장 다 팔아요. 가장 친한 친구 상식이도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 철민이, 자네 정말 큰일 낼 사람이네. 우리는 월급 쪽에서 땅 한 평이라도 사려고 아등바등인데 자네는 허공에다 돈을 뿌리는구먼. 그러다 교감 승진 전에 길바닥에 나앉아. 세상 모두가 그를 비웃고 걱정했다. 철민 자신도 때로는 흔들렸다. 특히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가 가장 큰 고비였다. 그의 주식 계좌는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다. 매일 밤안에는 눈물로 잠을 설쳤고 상식은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며 당장 원금이라도 건지라고 성호였다. 철민은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봤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는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았다.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좋은 기업의 가치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믿음. 그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남들이 버리는 우량주들을 헐값에 추가로 사들였다. 아내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친구는 그를 보고 미친놈이라며 혀를 찼다. 시간이 흘렀다. 거짓말처럼 세상은 회복되었고 주식시장은 이전보다 더 높이 날아올랐다. 2015년 어느 봄날 철민은 아내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다. 그리고 지난 15년간의 투자 기록이 담긴 파일을 묵묵히 건넸다. 처음 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의 계좌는 온갖 풍파를 겪어내고 4억 원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 있었다. 수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과 남편이 아끼고 아껴서 부은 적금 총액의 몇 배가 되는 돈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날 이후 철민의 외로운 투자는 부부의 든든한 노후 계획이 되었다. 다시 현재 2025년 춘천의 집. 철민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남편의 어깨를 수희가 조용히 감쌌다. 상식 씨 전화였죠? 또 안 좋은 일 있나 보네요. 응, 사는 게 팍팍한 모양이야. 연금만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네. 철민은 매달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식들 손 벌리지 않고 두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며 살기에는 빠듯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철민 부부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30년간 꾸준히 갖고 온 금융자산이 이제는 연금보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매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배당금이 나오고 펀드 수익이 쌓여 돈이 스스로 돈을 버는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것이다. 그들은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이다. 철민 부부에게 부자들의 시스템은 비밀 과외 같은 것이 아니었다. 도서관 낡은 서가에 꽂혀있던 책이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들을 수 있었던 경제 뉴스의 한 토막이었다. 진짜 비극은 시스템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혹은 애써 외면했던 것이라고 철민은 생각했다. 성실하게 땀 흘려번 돈을 그저 은행에 쌓아두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지난 시절의 통념이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의 노후를 발목 잡고 있었다. 며칠 뒤 철미는 상식을 춘천으로 불렀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한참이나 예시하기를 나누던 철미는 조심스럽게 서재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왔다. 그가 30년간 직접 기록해온 투자 일지였다. 상식아, 내가 자네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네. 그건 자네를 2번 죽이는 일이야. 대신 이걸 빌려주겠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는 마지막 동료애라고 생각해주게.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시간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으로부터 나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기록. 거기에는 성공의 기록뿐만 아니라 2008년의 처절한 실패와 고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상식은 한참 동안 노트를 넘겨보다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철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안다. 행복한 노후는 은퇴 후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지식과 용기,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 지어올리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 신화가 아니었다. 가장 평범한 월급쟁이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 자신의 삶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현명한 어른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혹시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내가 사는 집 한 채, 그리고 은행 예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특히 거주용 주택에 묶여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금융자산만 10억 이상을 가진 분들의 지갑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이분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거의 6대3 많게는 5대5까지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집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돈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을 때 부자들의 돈은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상품 속에서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위험하게 막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묻어두거나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지수펀드에 꾸준히 돈을 넣는 식이죠. 단기적인 등락에 마음 졸이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묵묵히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은 현금 보유 비중이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돈을 굴려야 부자가 된다면서 현금은 왜 많이 가지고 있냐고요? 그분들에게 현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모두가 공포에 떨며 주식이나 부동산을 헐값에 내놓을 때 그들은 바로 이 현금을 가지고 좋은 자산을 줍듯이 사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현금인 셈이죠. 우리는 불안해서 현금을 쥐고 있지만 그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현금을 준비합니다. 생각의 출발점부터가 다른 겁니다. 결국 부자들의 자산 관리는 한마디로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세워두고 금융자산이라는 성장 엔진을 계속 돌리면서 위기 상황에 쓸 수 있는 현금이라는 비상금을 항상 준비해두는 것. 이 세 가지 바퀴가 함께 굴러가니까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수십억대 자산가처럼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의 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에만 묶여있지는 않은지, 잠자는 내 돈을 조금이라도 일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지,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다짐. 바로 이런 작은 생각의 전환이 10년 뒤 우리 선생님들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해 돈에 대해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순자 여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김철민 선생님의 현명하고 여유로운 노후 준비에 큰 부러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김철민 선생님의 선택이 절대 영화에나 나오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누구나 오늘 당장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가 사는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금융교육 정책들을 이미 많이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 공부는 일부 부자들만 하는 거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금융과 친해져야 한다고 나라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춘 여러 정책들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꼭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는 시니어 금융아카데미라는 아주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복잡하게 느껴지는 상속이나 증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이나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며 유혹하는 불법 투자 사기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실제 사기 사례와 대처법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드린다고 하니 정말 든든하죠.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교육기관까지 직접 찾아가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은행의 금융 전문가분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계신 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요즘 식당이나 카페, 심지어 병원이나 은행에 가도 사람 대신 주문을 받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네모난 기기 때문에 당황하셨던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전국의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에서는 바로 이런 키오스크 사용법부터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를 간편하게 보는 방법까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최신 디지털 금융교육을 아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각 시도별로 자체적인 노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금융상담센터라는 곳에서 빚 때문에 밤잠 설치며 고민이신 분들의 부채 상담도 해드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윤택하게 꾸려나갈지 재무 설계도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제 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어르신들의 금융 문제 해결사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만약에 외출이 번거로우시거나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금융감독원의 기금융교육센터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꼭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잠깐만 도와달라고 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편한 시간에 볼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영상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두신 귀한 자산을 어떻게 잘 지키고 또 불려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안전하다는 생각에 은행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이순자 여사님의 사례처럼 10년 전 1억 5천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돈을 가만히 묵혀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돈을 잘 나눠서 투자하는 지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범죄심리학과 교수님께서는 금융교육이야말로 온갖 사기 피해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예방주사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노리는 나쁜 사기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똑똑해서 절대 안 당해 이렇게 자신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흉내내는 등 심리적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기,
사례들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서 경각심을 바짝 높이고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한 자산운용사의 전 대표님은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들이 그 돈을 스스로 지키고 더 불려나갈 수 있는 지혜를, 즉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돈을 우리 자식들이 허투루 써버리거나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당해서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경제신문도 펼쳐보고 투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건강한 대화 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눈물과 김철민 선생님의 평온한 웃음은 결코 드라마에나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이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첫걸음이 앞으로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제가 우리 채널의 총괄 대리로서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세월이 얼굴에 새긴 깊은 주름은 내가 살아온 치열했던 날들의 훈장입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려 거칠어진 손맛있는 사랑으로 쌓아 올린 삶의 역사입니다. 그 땀과 눈물로 일군 귀한 세월.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분의 전혀 다른 노후를 마주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 그 가치를 잃고 쓰러지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봐야 했던 이순자 여사님의 먹먹한 한숨과 마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지혜로운 선택으로 황혼의 언덕에서 흔들림 없는 평온과 자유를 만끽하고 계신 김철민 선생님의 온화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어찌 이순자 여사님의 눈물이 남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은 단순히 돈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한 술 더 넣으려, 남들처럼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해 주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버텨온 당신의 모든 시간을 그 피와 땀으로 얼룩진 세월의 무게를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처절한 허망함이었을 겁니다. 그 귀한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철민 선생님의 미소는 어떻습니까? 그 미소는 단지 돈이 많아서 나오는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존엄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과자 하나, 예쁜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줄 수 있는 자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는 자부심, 바로 그 행복이 잔잔한 미소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이순자 여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그저 운이 나빴던 남의 일로 치부하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철민 선생님의 현명함을 원래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라며 미리부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김철민 선생님의 오늘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과 용기라는 두 단어에서 시작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내 피땀 어린 재산을 지키겠다는 관심, 그리고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작은 용기. 바로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김철민 선생님과 같은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기 위한 따뜻한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기 위해 수많은 금융 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을 걸어 나도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용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 문을 두드리는 작은 실천.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당신의 10년, 20년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꿋꿋하게 살아오신 당신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이 작은 첫걸음이 훗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후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쌈짓돈을 쥐어주는 든든한 어른으로 세상 가장 존경받는 부모님으로 당당히 서는 빛나는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혼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30억짜리 송파 아파트에 사는 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당장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당장 선생님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은 얼마인지, 그래서 통장에 남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1분 안에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분들이 월 250만 원으로도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수십억 자산가들은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놓치시면 평생 모은 그 소중한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아직은 아파트보다 붉은 벽돌집이 더 정겨운 골목 끝자락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색의 옷을 갈아입는 늙은 벤치 하나. 그 벤치는 박성실 씨와 김재민 씨의 지정석이었다. 한나란 씨의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다른 인생의 파도를 넘어오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린 두 친구였다. 박성실 씨는 평생을 학교 소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했다. 그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가 매일 아침 쓰는 낡은 가죽 수첩만큼은 닳고 닳아 반질반질했다. 오늘도 그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몽당연필로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내리고 있었다. 9월 12일 시장 콩나물 1,500원, 두부 한 모 1,200원, 손주 과자 3,000원, 총지출 5,700원. 숫자를 적는 그의 얼굴엔 근심 대신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악보를 확인하는 지휘자처럼 평온했다. 아이고, 박 과장, 아직도 그런 걸 일일이 다 적나? 자네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김재민 씨인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진 자산가였다. 번쩍이는 구두에 잘 다려진 재킷. 풍채 좋은 그의 얼굴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박성실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조금 풀었다. 이 사람아, 이게 내 인생의 나침반이야. 이게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거든. 자네처럼 큰 배를 몬 적은 없지만 내 조각배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네. 박성실이 수첩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웃었다. 김재민은 코웃음을 쳤다. 나침반은 무슨, 그 푼돈 적어서 뭐 할 건데. 나는 말이야. 어제 우리 막내 손주돌이라고 금수저 세트를 맞춰줬어. 500만 원이더군. 눈 딱 감고 긁었지. 사내 대장부가 돈 1,000만 원에 벌벌 떨어서 쓰나. 허어로운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수십억짜리 건물은 그의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이기도 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들쭉날쭉했고 세입자들의 불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큰아들은 사업 자금을 대달라 성화였고 시집간 딸은 사위 몰래 생활비를 타갔다. 돈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오고 어디론가 빠져나가는데 정작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다. 박성실은 그런 친구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그저 따뜻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민아, 자네 혹시 3더하기 5가 뭔지 아나? 뭐? 이 영감탱이가 날 뭘로 보고. 당연히 8이지. 그럼 8 빼기 2는? 6이지. 장난하나 지금. 박성실이 빙그레 웃었다. 보게, 자네는 그렇게 간단한 셈도 잘하면서 왜 자네 인생의 셈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나는 매달 연금 180만 원 들어오고 아내가 식당일 도와서 버는 돈 70만 원. 합이 250만 원이야. 거기서 우리 두 식구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다 빼고 나면 딱 5만 원이 남아.
나는 매달 5만 원씩 버는 부자라네. 이 수첩에 다 적혀 있지. 아주 간단한 셈이야. 그런데 자네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나? 김재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건물의 월세 총액이 얼마인지도 자식들에게 매달 얼마씩 지원하는지도 그래서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돈. 그것은 거대한 안개처럼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다. 박성실의 5만 원은 작지만 선명하게 보였고 그의 수십억은 크지만 희미했다. 그날따라 친구의 낡은 수첩이 세상 그 어떤 금고보다 더 단단하고 안전해 보였다. 며칠 뒤 김재민에게 폭풍이 몰아닥쳤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었다. 유난히 착하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잔뜩 잠겨 있었다. 사위의 보증 문제가 터져 당장 2억 원을 막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당당하게 소리쳤다. 울지 마라. 이 애비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2억? 그거 해결해주면 될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그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자신만만했다. 까짓 2억. 내 건물값이 얼만데.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그는 난생 처음 겪는 굴욕과 절망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주거래 통장 잔고는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다. 월세 수입은 들어오자마자 대출 이자와 자식들 용돈으로 모두 빠져나간 뒤였다. 그는 다른 통장들을 다 뒤져봤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와 들쭉날쭉한 임대 수입 증명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은행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현재 자산은 많으시지만 당장 현금 유동성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어렵겠습니다. 유동성 위기. 뉴스에서나 보던 단어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꽂혔다. 수십억 자산가.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건물주 김재민. 그는 지금 당장 딸의 눈물을 닦아줄 2억 원이 없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꺼내 써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그는 거대한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발밑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만 정작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없는 사막의 나그네였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그 돈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아내 몰래 눈물을 훔쳤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그였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한단 말인가. 아들에게? 사위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이미 허리가 휜 아들이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박성실의 작은 빌라였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그는 수십 번을 망설였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친구의 얼굴이 나타났다. 박성실은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거실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살림살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평온한 풍경 앞에서 김재민은 끝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어리석음, 딸의 위기, 텅 빈 통장, 그리고 지독한 불안감까지.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던 박성실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의 손에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재민아, 이걸 받게. 통장이었다. 김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박성실 이름 아래 치킨 잔액은 정확히 5천만 원이었다. 성실아, 이게 무슨 돈이야? 비상금 통장이야. 우리 아내랑 내가 평생 모은 돈이지. 혹시라도 우리 둘 중 누가 아프거나 집에 큰일이 생기면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 다행히 아직 쓸 일이 없었네. 자네 딸 급한 불부터 끄게. 이자 같은 건 생각지도 말고. 김재민은 통장을 든 채마를 잊지 못했다. 2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하지만 이 5천만 원은 그가 은행에서 거절당했던 그 어떤 돈보다 무겁고 따뜻했다.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 박성실 부부의 시간이었고 땀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대비였다. 보이는 돈. 위기의 순간에 즉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돈. 김재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성실의 손을 잡았다. 성실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나는 평생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았어.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덩치만 믿고 허세를 부렸지. 자네는 진짜 부자였어. 그 순간 김재민은 깨달았다. 진짜 재산은 건물의 크기나 통장의 총액이 아니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 내일 무슨 일이 닥쳐도 최소한의 방패는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 그것이 진짜 부였다. 박성실의 낡은 수첩과 3개의 통장 생활비, 비상금, 노후자금은 수십억짜리 건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벽이었던 것이다. 김재민은 친구의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다음 날 처음으로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자신의 총자산,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무계획적인 지원은 해줄 수 없다는 선언까지. 처음에는 당황하던 자식들도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물 앞에서 숙연해졌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건물의 일부를 담보로 겨우 자금을 마련해 딸의 급한 불을 껐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 벌리던 것을 멈추고 스스로 일어서기로 약속했다. 얼마 후 공원 벤치에 두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박성실은 여전히 그의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조금은 어색한 손길로 새 노트에 숫자를 적어내려라는 김재민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명품 재킷을 입지도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선 지독한 불안감의 그늘이 걷히고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 사람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돈이 어디로 이렇게 새어나가는지 꼭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어. 김재민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박성실은 그런 친구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인생의 가계부를 쓰는데 늦은 때란 없는 법이라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야. 두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노년의 얼굴은 그 어떤 부자의 얼굴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당신의 인생 가계부는 안녕하신지요?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당신을 웃게 합니까? 아니면 울게 합니까? 선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최인규 씨의 하루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시절처럼 규칙적이고 단정했다. 그의 손에는 신문 대신 언제나 직접 제본한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내 인생의 후반전 설계도라고 이름 붙인 그 파일 안에는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320만 원을 기반으로 한 촘촘한 예산안과 아내와의 노후 계획,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하는 재정 원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돈이 아니라 계획이 노후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벚꽃이 흩날리던 작년 봄이었다. 대기업을 잘 다니다가 돌연 사표를 던진 아들 민준이 야심찬 얼굴로 그를 찾아왔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다는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겠다며 목 좋은 상가, 임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만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사업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미래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2년 안에 원금의 2배로 갚겠습니다. 아내의 눈빛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럴 때 도와줘야지라며 그를 압박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그의 결심만을 기다리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나는 내 미래에 투자하고 싶지. 내 실패에 돈을 대주고 싶지는 않다. 차가운 거절에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계산적으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아들한테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내는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최인규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팠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1억 원을 내어주는 것은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아들의 실패를 예약하고 자신의 노후까지 저당 잡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에게 돈은 자식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내와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최후의 보루였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이 없었기에 자식의 인생에 무책임하게 올라탈 수도 없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무분별한 도움이 실은 내 노후와 자식의 미래를 함께 무너뜨리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달간 아들과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명절에도 아들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너무 빡빡하게 군다며 수군거렸다. 외로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났다. 매일 아침 올레길을 걷고 저녁에는 작은 어촌 마을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아내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연금 320만 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 하루 8만 원의 예산으로 숙박과 식비, 교통비를 모두 충당했다. 부족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의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주는 선물이야. 민준이도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걸세.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카페를 열었지만 반짝하던 유행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았다. 개업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사업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들은 헬쑥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엉망이 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물으러 온 것이었다. 최인규 씨는 그제야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는 통장을 내미는 대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재정관리 파일을 아들 앞에 펼쳐 보였다. 그는 아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돈을 관리하고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민준아,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실패다. 지금부터 아빠랑 같이 내 인생의 가계부를 다시 써보자. 부자는 빚을 청산하는 것부터 함께 계획을 세웠다. 아들은 작은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매달 버는 돈의 70%를 빚 갚는 데 썼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1년 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주말 오후 최인규 씨 부부의 아파트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온 것이다. 아들은 더 이상 화려한 사업가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 성실하게 월급을 받고 있었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결혼기념일 선물이에요. 민준 씨랑 제가 매달 5만 원씩 모아서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는 동남아 크루즈 여행 상품권이 들어있었다. 3박 4일짜리 저렴한 상품이었지만 최인규 씨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값졌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얻어낸 첫 번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왜 돈을 안 주셨는지. 만약 그때 제가 그 돈을 받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 대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신 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최인규 씨는 자신의 인생 후반전 설계도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써넣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억 자산가도 갖지 못한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의 노후는 매달 들어오는 320만 원의 연금만큼이나 투명하고 안정적이었다.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닌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최인규 씨가 평생을 걸쳐 이룩한 진짜 재산이었다. 어머님, 아버님,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고 있다는 단단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당신과 자식의 미래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재민 씨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자산을 들여다보면 열의 8본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나라는 드물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엔 수십억 자산가인데 정작 내 손에 쥔 돈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황금 감옥에 갇힌 거라고 표현하더군요. 번쩍번쩍 빛나는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가에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 같아도 세금 내고 대출 이자 갚고 또 자식들이 손 벌리면 쥐어주다 보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자녀 결혼이나 사업 자금처럼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몸이라도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김재민 씨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졌던 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내 것이라고 믿었던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그 극한의 공포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박성실 씨나 최인규 씨의 삶을 한번 보시죠. 이분들 한 달 수입이 김재민 씨 자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김재민 씨에게 없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돈과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자기만의 원칙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노부부가 그래도 남들처럼 살려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정말 아끼고 아껴도 200만 원은 넘게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이분들은 딱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박성실 씨가 매일 저녁 가계부를 쓰는 거, 최인규 씨가 인생 후반전 계획표를 짜는 거, 이게 그냥 돈 아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에는 재산이 총 얼마냐 보다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꼬박꼬박 들어오느냐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노년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무서운 문제가 바로 다 큰 자식 문제입니다. 김재민 씨가 그 큰 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딸에게 무계획적으로 돈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인규 씨는 어떻게 자신의 노후를 지켜냈습니까? 아들의 사업 자금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요즘 허리가 휘는 부모님들 보면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다 큰 자식들까지 챙기느라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쓴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최고의 노후보험이라고 했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내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인규 씨가 아들에게 돈 대신 돈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 정말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부모가 평생 잡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자식도 독립해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부모의 노후가 안정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무책임한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함께 밀어넣는 독이 든 술잔과 같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진짜 노후의 부자는 부동산이 몇 채인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연금처럼 매달 예측 가능한 돈의 흐름을 만들고, 둘째, 가계부든 뭐든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철저하게 통제하며, 셋째, 다 큰 자식에게는 무한정 지갑을 열어주는 대신 명확한 선을 긋는 것.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분이야말로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자산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평온한 노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들을 꼼꼼하게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황금 감옥에 갇힌 내 집을 평생 월급으로 바꾸는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앞서 보신 김재민 씨처럼 분명히 몇십억대 자산가인데도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불안에 떠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특징이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점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라가 보증을 서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다른 말로는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 55세가 넘으셨고 가지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 계속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개념입니다. 집을 팔거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인 셈이죠. 만약 김재민 씨가 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무리하게 상가 건물을 팔려고 내놓거나 자존심 상하게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 알아보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바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딸의 문제도 해결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는 연금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몰라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존엄한 노후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이건 단순히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일궈온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잠에서 깨워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아주 혁신적인 금융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무작정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녀 리스크를 똑똑하게 차단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는 겁니다. 바로 노년층을 위한 금융 교육과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최인규 씨가 아들의 사업 자금 지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신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본받아야 할 지혜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마음에 걸려서 혹은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다가 결국 노후 파산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 큰 성인 자녀가 오히려 부모의 노후에 위험이 되는 걸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관리하고 스스로 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의 노인복지관 같은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금융사기 예방법이나 노후 자산관리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하고 있고요. 살고 계신 동네의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만 가보셔도 은퇴 후에 돈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상속이나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심지어 가계부 쓰는 법까지 아주 실질적인 돈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강좌나 상담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최인규 씨가 스스로 만들었던 인생 후반전 설계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고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니까 자녀를 도와줄 때도 명확한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잘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나는 이제 잘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자녀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중심을 잡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진짜 시작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나만의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금융교육들은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건강하게 선을 긋고 자녀 또한 그 말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진짜 독립을 할 수 있게 돕는 가족 재정 독립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 자녀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자녀가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주택연금과 금융교육은 나라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착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녀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면서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해둔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계부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털어내며 쌓아올린 벽돌 한 장, 한 장, 아이들 웃음소리와 아내의 저녁 짓는 냄새가 스며들었던 우리 집.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제 갈 길을 찾아 펄을 날아갔고 덩그러니 남은 집은 나의 지나온 시간을 말없이 품고 있네. 이제 이 고마운 집이 내 청춘의 땀으로 지켜온 이 울타리가 나의 남은 날들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벗이 되어준다 하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아버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수십억 자산이라는 빛나는 이름 뒤에서 당장 쓸 돈이 없어 딸의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던 김재민 아버님. 그리고 자식에게 무작정 돈을 내어주는 대신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굳건히 잡고 돈에 대한 원칙과 지혜를 가르쳐주며 모두의 행복을 지켜낸 최인규 아버님. 두 분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공존하는 두 개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의 깊은 고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 더 넣어주고 좋은 옷 한 벌 더 입히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집 한 채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젊음과 맞바꾼 훈장이자 내 삶의 역사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훈장이 내 남은 인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주택연금은 그저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차가운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준 고마운 집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내 청춘의 땀방울이 스며있는 그 집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면서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자식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밥 한 번 살 수 있는 여유와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또한 다 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끈을 놓지 못하고 자녀의 인생에 계속해서 내 돈과 내 삶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없어도 단단하게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홀로 설 힘을 길러주는 것일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수많은 금융교육들은 바로 이 건강한 거리두기와 현명한 독립을 도와주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더 이상 자식의 돈 문제에 함께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댈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평생을 애쓰셨으니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텅 빈 곳간을 보며 한숨 짓는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서 그 온기를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눈물 젖은 빵을 건네는 희생이 아니라 따뜻하고 풍성한 밥상 앞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나라가 마련한 든든한 제도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의 가계부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찬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를 위한 진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실 시간입니다.